이 냉혹한 현실을 보시죠. 여러분, 크리스탈 팰리스, 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루벤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강제로 주입하려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똑같은 3-4-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자체가 똑같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는 막을 수 없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을 기일로 격파했습니다. 그전에는 맨체스터 시티마저 꺾었죠. 첼시와는 비겼고요. 아스톤 빌라는 압도했습니다. 반면에 저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마치 한 번도 같이 뛰어본 적 없는 팀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혼돈 그 자체죠. 이 숫자를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리버풀전에서 팰리스의 볼 점유율은 고작 28%에 불과했지만 유효 슈팅은 무려 7개를 기록했습니다. 7개요 리버풀보다도 많았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를 보셨다면 만약 알리송 베케르가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스코어는 2-1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볼을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던져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메뉴보다 더 좋은 선수를 가졌다고요? 절대 아니죠.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더 강하고 더 영리하며 더 규율 잡힌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왜 AAE의 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포메이션의 힘을 크리스탈 팰리스는 언더독의 입장에서 천재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식이 뭐냐고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 라인을 내려라. 9명이 뭉친 수비 블록으로 수비하라. 둘째 버텨라. 상대가 공을 돌리게 그냥 내버려 둬라. 괜찮다. 그리고 셋째 쾅 역습이다. 스피드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모든 실수를 응징하라. 하지만 그들이 역습만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공을 소유했을 때조차 그들의 항상 전진이라는 철학은 거의 어미친 수준의 통계로 증명됩니다. 리버풀전을 보시죠. 그들은 슈팅 한 번을 만들기 위해 평균적으로 단 11개의 패스만 필요했습니다. 11개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맨시티는 50개의 패스가 필요하고 아스널은 50개입니다. 자, 팰리스는 정말이지 거대한 통계적 예외인 셈입니다. 공격 그리고 또 공격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플레이 방식입니다. 그들은 공을 여러 번 주고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효율성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통계는 팰리스가 사실상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대 득점 XG 값은 리그 3위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에 그들은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둘 다 3-4-3을 쓴다. 둘 다 직선적이다. 둘 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우리는 위대한 클럽이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죠. 팬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맨유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소극적인 수비 축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덫입니다. 루벤 아모림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더독을 위한 포메이션으로 강팀의 점유 축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아스널을 만났을 때 수비하는 것이 허락되었기에 좋은 경기를 펼쳤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약팀들을 만나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맨시티전처럼 리드를 당한 후 시티가 뒤로 물러서자 맨유는 또다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처럼 도르구와 달롯이 깊숙이 박혀 감히 전진하지 못하자 공격진은 공을 굶주렸습니다. 아모림의 포메이션은 즉시 쓸모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상대가 그들을 파악해버렸습니다. 맨유를 이기는 공식은 너무나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그들이 공을 갖게 내버려둬라. 그들이 올라오길 기다려라. 그런 다음 공을 뺏고 쾅 역습 패스 한 방.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철학적 모순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아모림 감독은 이 3-4-3 포메이션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가 고집불통이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그야말로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수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격의 속도를 해방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3-4-3 포메이션은 압박의 층위를 만들고 상대를 질식시키는 무수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메이션은 양쪽 윙에 항상 화살처럼 튀어나갈 준비가 된 러너들이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는 뚫을 수 없는 5-4-1 수비 블록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리버 글라스너 버전의 천재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수비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십시오. 세상의 그들의 수비 모델은 경이로울 정도로 지능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측면 함정, 사이드 트랩이라 불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전방의 공격수들은 마치 양치기처럼 공을 측면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공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쾅 함정이 닫히는 겁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를 다시 보시죠. 단 한순간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리버풀 수비진이 공을 잡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들은 항상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하며 반대편으로 향하는 롱패스를 노립니다. 하지만 팰리스의 반응을 보십시오.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완벽한 수비 방식입니다. 리버풀 수비수의 발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센터백 마크 게히와 윙백 타이릭 미첼은 이미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예측했습니다. 게히는 지극히 용감하게도 자신이 마크하던 선수를 버리고 모하메드 살라를 커버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대박! 그 행동이 미첼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젊은 선수는 단순히 압박하기 위해 달려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빨랐고 더 과감했으며 상대의 발끝, 바로 앞에서 패스를 차단해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대부분의 다른 팀들은 윈거에게 수비 가담을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팰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수에게 수비 부담을 지워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팀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는 그들이 중앙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리버풀의 모든 선수들을 계속해서 견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첼이 공을 되찾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역습을 위한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테타 2명의 10번 선수들 그리고 윙백들은 이미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비 메커니즘이지만 공격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예. 너무나 영리하고 너무나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보시죠. 정말이지 가슴 아픈 대조입니다. 브렌트포드전을 다시 보시죠. 맨유의 수비진이 공격당할 때 그들의 양쪽 윙백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밀고 들어오자 디오구 달롯이 스피드 경쟁을 시도하지만 불과 몇 초 후 그는 졌습니다. 완패했습니다. 상대 선수는 여유롭게 공을 지키고 안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패스를 뿌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맨유의 중원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파트리크 도르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반대편 선수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이 덴마크 수비수는 갑자기 그냥 놔버립니다. 뛰다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대체 뭘 하는 겁니까? 도르구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거의 자기 위치를 버리고 상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수가 골문을 위협하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허술하고 삐걱거리고 유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형편없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신의 윙백 듀오가 양쪽 측면에서 수비를 잘 해낼 때 그들의 중앙 미드필더 듀오인 와튼과 레르마 또는 카마다 같은 선수들은 절대로 측면으로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앙에서 규율을 지키며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중앙 지역을 보호하고 세컨드볼을 회수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한 명이 조금 더 뒤에 위치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엇갈린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 구조는 단 한 번의 간단한 패스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동시에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통계 또한 팰리스가 경기장 3분의 1 중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살 특공대식의 돌격이 아닌 계산된 압박 시스템입니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혼돈을 보시죠. 그들은 너무나 쉽게 뚫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치명적인 구멍에 있습니다. 그들의 미드필더 듀오가 압박을 위해 전진하기로 결정하면 후방의 수비 라인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라인 사이의 간격은 어떤 롱패스로도 공략할 수 있을 만큼 벌어집니다. 브렌트포드전의 실점 장면이 완벽한 증거입니다. 미드필더 2명 모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공격이 모두 끝난 후에야 겨우 수비에 복귀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대인 방어 지향적인 수비 시스템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공격 본능을 지닌 브루누 페르난데스는 상대를 따라가려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마다 중앙 지역은 마치 상대를 초대하듯 완전히 텅 비어버립니다. 한쪽은 계산된 함정, 다른 한쪽은 활짝 열린 대문.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